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문 이렇게 이름은 단순합니다. 금속에 새기거나 아니면 돌에 새긴 것을 이렇게 금성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갑골 문자는 뼈에 새겼지만은 이렇게 넓게는 이렇게 금성문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금성문 이렇게 하면 돌이나 아니면은 금속에 이렇게 새겨진 것을 우리가 금성문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금성문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후대에 그 역사를 기록하거나 문자로 기록할 때 종이나 이렇게 기록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필사본으로 옮겨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옮길 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래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조선시대 이렇게 묘비명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자기 조상들의 기록을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나쁜 부분은 다 이렇게 제외하고 좋은 부분만 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역사 왜곡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금성문은 딱 새겨 놓으면은 사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이 금성문들은 고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가장 정확한 기록들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금성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이 금성문들이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또는 기록들을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려시대 이전의 기록들은 사실 잘 이렇게 없죠. 특히 신라시대나 삼국시대 기록들은 굉장히 빈약한데 또 문헌 기록도 거의 없고 그때 당시를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것이 우리가 금성문이다. 그래서 금성문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흔히 구분하기를 금성문에 새긴 것을 금문, 쇠에 새긴 것을 금문이라 하고 또 돌에 새긴 것을 성문, 합쳐서 이제 금성문이라고 합니다. 금성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사적비, 일을 기록하는 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탑에 세우는 비, 탑비, 또 묘비, 또 묘지명 중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문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금성문 시작할 때 굉장히 초기에 청동제기, 제사지는 청동제기에 대부분 금속에 이렇게 명문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 유물에는 아직 글자가 없으니까 청동기 유물에 우리가 글자를 새기지 못합니다. 글자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금성문 중에 대부분 성문, 돌에 새겨져 있는 기록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 문장을 넣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기록만 썼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경주 지역에 금관총 발굴할 때 예를 들면 이사지 이렇게 칼자루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연대를 새긴다든지 간단하게 대부분 새기는데 나중에 되면 전체 긴 문장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문장을 넣고 사연이나 연대 및 이런 부분들 쓰고 그죠? 또 축원하는 부분 또 의식적인 의구까지 넣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금문이 앞서고 성문이 그 다음 이어진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석은 주로 성문, 돌에 새긴 것이 주가 된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금석문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이나 쇠에서 기록하는 글씨 또는 문장을 금석문이라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마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먼저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고구려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첫 손에 꼽히는 금성문이 광개토왕릉비죠.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왕릉비를 고구려에는 왕릉 앞에 이렇게 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왕릉 앞에 비를 세우지 않아서 광개토왕비라 하고 능비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그 인접 지역에 광개토왕 능이나 장수왕의 능이 있으니까 능비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명문 안에 호태왕이라 했기 때문에 호태왕비라 하기도 하고
또 연호를 영락으로 썼기 때문에 영락비 이렇게 대부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것은 관계토항비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주 지역에 있죠. 호청에 나중에 합니다. 호청에 관계토항과 관련된 관계토항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3년이 지나서 장례를 치르면서 거기에 유물 부장으로 넣었던 청동그릇, 호흡, 청동그릇의 뒷면에 보게 되면 관객토항에 명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청이라 한다. 됐습니다. 호청을 아주 보고요. 그 다음에 백제 지역에는 우리가 무형왕릉 매집권, 무형왕릉을 만들면서 땅을 이렇게 매입합니다. 땅을 매입하는 매집권이고, 우리가 숭복사에 비해 봐도 그 원성왕릉, 원성왕에 있던 무덤의 자리가 곡사였는데, 곡사를 옮기고 원성왕릉을 무덤 쓰면서 그 토지를 이렇게 매입하죠. 그런 기록들이 숭복사 비에 새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 무형왕릉의 매집권, 그 다음에 사택 지적의 당탑비, 그러니까 익산 미륵사지에 우리가 뭡니까 석탑을 해체하니까 그 밑에 뭡니까 사리함의 명문 기록이 있죠. 사택 지적에 딸이 세웠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좀 아쉬운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죠 백제의 그 탑에 백제 탑 정림사 탑에 이렇게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송조정방의 문구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성문 나온 것 중에는 백제는 거의 잘 없고요. 고구려도 굉장히 이제 희소한데 가장 많은 것은 아마 신라 지역에서 금성문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한 곳에 천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죠. 고구려나 백제는 항상 옮겨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잃어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또 그 고토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다 국경 넘어 있기 때문에 잘 찾지를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주제가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에 남겨져 있던 금성문들을 주제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가장 오래된 신라비 황중성리비 501년이죠. 사실 관계토항비는 뭐 414년 또는 415년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415년 정도 되고 이러면 이제 500년 거의 뭐 한 세기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년 후에 503년에 영일냉수리비. 사실은 이 영일냉수리비가 가장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와서 중성리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또 최고의 신라비로 뭡니까 위치를 차지하고 또 언젠가를 밝혀서 그보다 또 앞선 또 금성문이 나올 겁니다. 울진 봉평비, 남산 신성비, 명활성 작성비, 청제비, 임신석이서, 황룡사탑, 목탑 사리암기, 그죠? 찰주 봉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는 역시 가장 많은 것이 왕릉에 새겨져 있던 왕릉의 비글. 그 다음에 탑비, 탑을 뭐 전 황복사지 같은 탑을 세우면서 그 안에 사리암의 사리암기, 또 불상조성기. 오늘 자료에는 제가 뭐 찾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감산사 이렇게 조상기, 그다음 봉덕사 성덕대왕 심정, 봉덕사 종명문 이런 것들이 신라 통일신라 시대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남겨져 있어서 우리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지하던 우리 역사나 자료들을 이 명문들을 가지고 삼국사기에 없던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하는데 굉장히 역사 연구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금성문들은 시기에 따라서 다 글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선시대 와서 서지학적으로 글씨체를 이렇게 연습하는 분들을 굉장히 금성문들 중요시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주사 김정희 선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사 김정희 선생이 경주를 굉장히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많은 금성문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가고 탁분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재료가 없습니다만은 고려나 조선시대에 고려시대는 뭐 불교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성문들이 스님들의 탑, 그죠? 스님들의 탑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죠. 뛰어난 명문의 글씨체에 있고요. 그 다음 조선시대는 묘도 문자에서 묘와 관련, 신도비라든지 묘비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조선시대부터는 어떻습니까? 원래 금성문이 가지고 있는 정확성이라든지 압축적인 대표적인 것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대부분 금성문이 하는데 이 조선시대 오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원래 약간 금성문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조상이 했던 뭐 묘비를 만들면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비문을 맡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비문을 맡길 때는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죽은 사람을 평가하는데 꼭 굳이 나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후손들이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 와서는 남에게 자기의 그 묘비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씁니다. 자기가 직접 써서 새겨달라 하거나 아니면 비를 새기지 말고 그냥 내 무덤에 넣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흔히 자찬 묘지명이라 많이 하죠. 자기 비명은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살면서 남만 괴롭혔다. 후회스럽다. 이런 내용들을 해갖고 이제 자기 넣습니다. 내 고집도 세고 주변 사람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글씨도 있죠. 또 아니면 또 스스로 묘비명을 많이 쓰죠. 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요즘 현대식을 하거나 아니면 코미디언 같은 분들은 웃기다가 자빠졌네라고 좀 적어도 이렇게 보통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자찬 묘지명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주 장구하게 쓰지 않고 태어났는데 그다음에 죽음 간략하게 몇 줄만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대부분 하고 또 가족묘를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집안에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을 좀 이렇게 비각을 씌워야 되겠다 이러고 아직까지 이렇게 씌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선 시대부터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금성문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주 지역에서 가장 오래 만들어졌던 그 호총의 호, 그죠? 보통 415년이라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게 이제 대능원 지역의 정비 이제 공원화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98호분이었습니다. 이거 천마천이고, 요 건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건너 부분에서 일제강점기 때 집중적으로 발굴 조사를 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봉황대 있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이 근관청이죠. 지금 근관청 복원돼 있고, 여기 근관청이 1921년도에 우연히 발견돼서 조사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년 지어서 1924년도에 금영총, 식리총 두 개를 발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년도에 와서 요 서봉청을 발굴하는데 요 서봉청 앞에 큰 것이 뭐냐면은 서봉청이고 요 뒤에가 1929년도에 그죠? 영국의 그 부호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그 3만 엔을 투자했다 해서 데이비드 총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요 데이비드 총에서는 금관이라든지 아주 뛰어난 유물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묻혀지고 요 전체를 두 개 전체를 요즘은 그냥 봉황대 이렇게 서봉총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예전 사진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지금은 다 정비구역 되어 있죠. 정비가 이렇게 딱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사거리에 있고 지금도 뭡니까 대농원 지역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 전체를 아마 이렇게 다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이렇게 대부분 하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천마총 발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마총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숲 사이에 있는 부분이 이제 금관청이죠. 금관청 그다음에 금룡청, 식리청이고 요 부분이 이제 서봉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 끝에 지금 하는 요 끝에 사진 하는데 요 끝 부분이 뭡니까 호총. 요 전체는 일제강점기 죄송합니다. 여기 노란 게 여기 호총입니다. 요 호총이 이렇게 도로변에서 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건물 커피숍 하나만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금룡청 옆에 이제 금관청, 금룡청, 식리청이 돼 있고 요 건너편에 요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 전체를 서봉청이 하는데 여기 원래 구스타프 황태자가 했던 부분, 여기 데이비드 총, 여기 전체는 이제 우리가 복원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호총입니다. 도로변이 이제 호총인데 여기 내남 사거리죠. 여기 그 봉황대에서 나와서 내남 사거리에서 바로 이렇게 도로변에 바로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있죠. 여기서 뭐가 나냐면 이게 호우하는 호우. 이게 청동 이게 그 합이 나죠. 우리나라 우리 표현하는 합이랍니다. 합 그죠? 합이라는데 보통 이제 고구려에서는 그러니까 호우라 해서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우청인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연꽃 봉오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보존 처리해서 이렇게 하면 요 하나의 세트죠. 하나의 세트고. 이러한 형태는 뭐 경주 고분 지역이나 아니면 조선시대 묘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와 좀 그 형태는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청동 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 바닥에, 있는 요 바닥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요 바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을묘년, 이게 은다. 을묘년, 국강상, 관계토지, 그러니까 호태왕, 호우십. 요 호입니다. 항아리 어자, 잔 우자. 항아리 또는 잔. 이렇게 요 그릇을 이제 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우십은 아마 10개를 만들었는지, 10번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우십, 그러니까 10번째, 10개 만들었기 때문에, 10개 만들었다는 거 어떻습니까? 요 고구려에서, 그죠? 장수왕이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왕을 위해서 뭡니까? 이 거대한 광개토왕 비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고, 이렇게 안에 들어갈 유물도 만드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왕의 무덤에 넣는 것 자체를 신라에서 가져왔다는 것은 아주 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광개토왕과 관계되는 사람이 신라에 왔을 때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문화교류량이죠. 우리가 실크로드 이야기할 때 로만 글라스를 이야기하듯이 이런 고구려와의 관계, 410년 고구려와 관계,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총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국강산 관계 토지 호태왕이라서 호태왕 능비라기는 호태왕. 근데 이제 원래 삼국사기나 이런 기록을 딱 보면은 그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면은 국강산 관계 토지가 이거 경계할 때 토경 평안 호태왕 됐습니다. 평안 호태왕 공식적인 명칭인데 아마 우리가 흔히 이렇게 태종 무열왕릉 하듯이 또는 무열왕 또는 아니면 김준추 이렇게 아마 동일하게 아마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약간 다르게 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아마 여기는 국강산 호태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국강산 지자 대신에 경계 경자를 쓰고 그냥 평안하다는 게 평안 호태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이 유물이 하나로서 가치가 우리가 고려와 신라의 그런 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박물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샵 요즘 우리 전화번호에 보면 끝에 샵 별표 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샵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흐리죠? 예, 너무 흐립니다. 이렇게 샵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물정자 같기도 하고 샵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라의 토기들 보면 이렇게 별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이렇게 김민호 소설가가 고구려 유적 찾아면서 아마 샵 별표를 찾아서 아마 다큐멘터리 형태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중요한 의미인데 문양이고 마크일 수도 있고 의미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적인 조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광개토왕 능비가 사실은 이렇게 고구려가 있고 발해가 재건되고 난 다음에 발해가 어떻게 926년에 멸망하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소중하게 유산으로 간직됐을 건데 그 발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폐허화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 비가 발견된 것은 거의 1884년도 중대에서 발견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거는 거의 1930년 정도. 물론 일본 사람들은 1880 3년 4년부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헐벌판이고 이 지역을 아마 금나라 시대에 청나라 이전에 금나라 시대 이 지역을 아마 자기들 조상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출입 금지시킵니다. 이 일대 지역을, 집안 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선시대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단지 이성계가 북방정책을 조선을 세우기 전에 고려 신화에 있을 때 북방정책 할 때 이제 이런 비들은 이렇게 확인해서 나중에 세종대왕의 용비 어천가에 간략하게 나옵니다만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1900년대 와서 1800년대 80년 이후에 와서 이제 대부분 알려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비에 대해서 나중에 이 비라든지 하려면 다음 기회에 언제 한 부분이고, 가운데 부분 전체가 이렇게 동서남북 네 면에 다 비가 새겨져 있고, 또 10줄에서부터 14줄까지 글자 크기도 다 5cm 정도, 깊이는 1cm 정도 이렇게 굉장히 이게 잘 새겨져 있는 아주 정연하게 잘 새긴. 그러니까 400년 초기의 비지만 굉장히 잘 새겨져 있고, 크기도 보시면은 사람 크기죠. 거의 한 6m 가량 거대한 이렇게 비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나중에 탁번하고 그러니까 글자 전체가 끼어진 부분들 같은 데 글자가 없는 부분도 있고 돼 있죠. 거의 한 1775자 정도 이렇게 되고 한 150자 정도는 이렇게 판독 불가 이런 형태 대부분 돼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고구려가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일본을 정복했다 이런 내용인데 주어를 바꿔서 뭡니까? 그죠? 일본이 그 임나 고구려 신라를 이렇게 정복했다 이런 윗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연구 논쟁이 이 논쟁은 1930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한 200m 정도 남쪽으로 200m 가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호태왕릉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일반적으로 광개토왕의 능이다. 왜? 비 앞에가 그 200m 앞에 비가 있으니까 보통 우리 태종무열랑도 앞에 있으면 비가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인접 지역이 이 무덤 외에는 없으니까 이게 광개토왕릉 이렇게 능이라고 보통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능 앞에 있기 때문에 능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능에 대한 그 추모보다는 그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고구려 건국의 시조에 대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광개토왕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고구려의 왕들에 대해서 무덤을 잘 관리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문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신라의 그 왕릉 이렇게 묘비 이 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능비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비라는 사람도 있고 호태왕비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용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보면 1km 좀 떨어져서 뭐가 있냐면은 장군총이 있습니다. 장군총. 여기서 1km. 요 세 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비해서 1km 정도. 조금 전에 거는 한 200m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장군총을 이제 아들,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의 무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앞에 보였었던 그 호태왕을 광개토왕 요거를 이게 장군총을 장수왕의 능 이렇게 하죠. 이 장수왕은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한 20살에 이렇게 그 왕이 돼갖고 78년을 재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98에 죽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지는 나중에 좀 검토해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장대하게 길죠. 그래서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왕. 이제 고구려 사람들은 이게 능의 명칭 지을 때 이렇게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특징을 가지고 이름 짓습니다. 고국천에 지었으면 고국천왕. 지역 이름을 대부분 따기도 하고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산 특징을 하고 또 땅을 굉장히 어떻게 넓혔으면 광개 토지를 넓혔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이렇게 보통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시게 되면 보셨죠? 샵 별표 의미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샵 별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을묘년 국강 강자인데 우리 한자 요즘 표현은 요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토지 호태왕 호우십 이렇게 항아리 호자 잔우자 이렇게 그릇이래 합이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번째 돼 있고 그래서 장수왕 3년 415년에 건립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414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직위 측년법에 따라서 이렇게 제위 한 해를 1년을 쓰는 사람도 있고 제위 이후에 또 그 다음 해를 때 원년을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414년 돼 있고 415년 돼 무슨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가장 뛰어났던 관계들이 호우죠. 호우의 명문이 있고 가장 경주지역이 빠른 금성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가장 빠른 금성문이 뭐냐라면은 이제 중성리죠. 포항 중성리. 비발견은 2009년 5월 초순 포항시가 주민생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중성리 일대 도로 개설을 합니다. 도로를 이렇게 그 좁은 도로를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장비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돌들을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둡니다. 한 곳이 모아두는데 그 앞에 이제 거주하던 근처에 김원도 씨가 자기 집 앞집에 이렇게 도로를 내니까 돌을 모아놓았으니까 이제 편편한 돌이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가져가서 집에 화분 받침대로 편편하게 돌이 있으니까 딱 하려고 했는데 이게 110kg 정도 나왔고 이게 자기가 이게 끌고 오지는 못하니까 이틀쯤 놔놨다가 이틀 확인하고 요거 내 가져가야지 여기 해놨다가 이제 이틀쯤 후에 이제 휴일날 가서 뭡니까 이게 밧줄로 매서 이렇게 밑에 나무 뒤에서 이렇게 끌고 자기 집하고 10m 정도밖에 거리 안 떨어지니까 끌고 가서 집에 두고 이제 화분 올리려고 하니까 이제 물로 이렇게 청소를 딱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 글씨가 이렇게 보이니까 친구가 아마 이렇게 경북 매일신문인가 신문사 국장을 하니까 야 우리 집에 이렇게
글씨 새겨져 있는 게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향토사학자들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제 비석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비석이, 신라 비석들이 나온 것이 대부분 뭡니까? 포항지역에서 울진 영덕 지역 하는 이쪽 주변에서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관심 있죠. 그러니까 울진 봉팽비라든지 신광 냉수립이라든지 포항 중성립이라든지 다 여기 돼 있죠. 경주 보다가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부분 보게 되면 지정왕 2년 501년 우리 이렇게 이제 연도를 정한 것은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비를 딱 보고 이 비가 고비 신라시대나 삼국시대나 오래된 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방법은 딱 보면 글자체를 보면 당연히 뭐 어눌하고 이렇게 뭐 태종무열람처럼 또는 김인문묘처럼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처럼 만들어서 글씨 새긴 것이 아니고 삐뚤삐뚤하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 딱 문장이 뭐냐면은 간지가 나옵니다. 간지. 뭐 임신년, 임신석쇠, 임신년, 을면년, 무슨 년 이렇게 대부분 그 연이 간지가 딱 그게 쓰면 일단 고비다.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간지가 어떻습니까? 60년마다 돌아가니까 이게 60년마다 똑같은 글씨체가 나오니까 이게 60년 전에 건지 60년 후 건지 대부분 다 이렇게 그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학자는 그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 추정해서 을면원이 언제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추정해서 연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연도가 이렇게 거의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로서 거의 바뀌지 않지만 새로운 견해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연도가 60년 차이로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501년은 가장 빠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성립입니다. 중성립이죠. 지금은 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경주박물관 전시 이렇게 이제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이 갔는데 요 딱 세척을 해서 깔끔하게 이제 세척을 해서 지금 경주박물관 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안주 교수님하고 경주박물관 가서 이렇게 그 학술회 가면서 이렇게 그 자투리 시간에 찍었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한다고 찍었습니다. 훌륭하죠? 감사합니다. 너무 딱딱하신 것 같다고 내가 한번 웃겨보려 했는데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집사람입니다. 당신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정말로 재미없게 해. 재미없게 하는 것도 참 재주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 구획도 없고 이렇게 줄 이렇게 맞추어 썼지만은 그 자체도 틀리고 삐뚤삐뚤하고 이렇다는 거지. 딱 보면 이제 오래된 걸 딱 알 수 있죠. 알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체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무슨 궁. 그래서 이제 나오면 궁 이런 거면 뭐 월석 이렇게 궁궐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의 모양은 좀 보셨죠? 비의 모양은 이렇게 우리 탁자 반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비의 모양은 일정치 않은 화강암 쪽에 한 전체 면에 이제 앞쪽 면만 시작했어요. 앞쪽 면만 12행 20자로서 203자.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울진 봉팽비라든지 낸 것이 대부분 300자 미만입니다. 광개토항처럼 아주 큰 비가 이제 1700자가 넘는 부분이 대부분 다 뭐 한 300자 내외. 남산시전 같은 것도 훨씬 더 이렇게 적습니다. 딱 거기는 뭡니까? 만든 연도,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고, 누가 썼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 비를 만들 때 관여했던 사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대부분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비를 가지고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신라 관등제에 대한 과정, 성립 과정, 신라 육부의 내부 구조, 신라의 지방 통치와 분쟁 해결 절차, 궁의 의미, 사건 발견 후 재발 방지 조치 등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200세자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삼국사기에 대비하거나 삼국사기 없는 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설이 아니고 역사학 연구자들이 소설에 가까운 뭡니까? 연구를 대부분 하죠. 그래서 점점점 검증해서 사실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대부분 이 중성리비와 다음번에 나오는 냉수리비는 재산 분쟁 문제입니다. 재산 분쟁. 지방에서 재산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두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육부촌에 있는 촌장들 또는 그때 육부촌에 있는 촌장들과 함께
그 그 당시 왕들이 모여서 여러 명이, 우리가 화백제도 했죠.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판결을 한 내용입니다. 판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판결됐으니까 이 이후에 이의를 걸지 마라. 이후에 다시 문제 제기하면 큰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비에 새겨라. 이렇게 딱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신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두 개 비가 재산 분쟁에 관한 비문이다. 재산 비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여기 내용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은 사간지궁과 일부 지궁이 모담벌의 재산을 빼앗는 분쟁이 발생했는데 신라중앙정부에서 여기에 개입하여 진상을 파악한 후 모담벌에게 재산을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이 건을 두고 다시 말썽을 일으키는 자는 중벌에 처하겠다고 널리 공표하고 경계하기 위하여 비를 세웠다는 비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간지궁, 일부 지궁, 사실 우리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삼국사기는 한국 전에 나오지 않죠. 야, 궁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야, 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이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궁을 하면은 왕들이 사는, 뭐 아니면 왕비들이라든지 귀족들이 사는 그 집을 궁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이 궁은 도대체 어떤 구역일까? 이렇게 보통 의문하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신라 냉수립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 앞에 비가 501년이었다라면은 지금 신광 냉수립비는 503년이다. 이 비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비를 탁벌해 있는 사람이 안강에서, 그러니까 신광이죠. 안강에서 이제 포함하는 신광면에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아마 어릴 때 보니까 비가 돈이 된다 하니까 그 자기 밭 가운데 있는 비에 글씨가 새겨진 걸 보고 탁본을 합니다. 탁본해서 이제 경북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인접 지역에 이제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에 있던 김창현 선생인데 찾아옵니다. 수업 시간에 찾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보여만 줍니다. 보여만 주고 이게 비가 오래된지 가치가 있는지만 자기가 모르니까 탁본해서 이렇게 보여만 주고 앞에 일면이 무슨 연당 하니까 이거 바로 고비다. 이게 딱 그 자체도 딱 그러니까 이게 판도하기 전에 앞에 제일 첫머리하고 형태만 딱 보고 느낌 보면 이게 고비니까 아주 이게 국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두루마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학생들을 선생님 저희들 데리고 그 일대 나무를 찾아도 뭐 찾을 수 있나요? 그 조그마한 바위로 온 산 전체를 뭐 어딘지 찾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자기가 너무 이렇게 그 판매의 목적이 되면 이게 또 뭐 도굴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기증 형태로 해서 신고해서 이제 보상금을 이렇게 받아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광 냉수립인데 이게 89년도 돼서 2009년도 중성립이 발견될 때까지 20년 동안 그죠? 30년이죠. 20년 많겠네.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가장 많은 금성문 연구에 계기가 됐던 그런 부분. 물론 요 앞에 울진 봉평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에 울진 봉평기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신광리 냉수립이 발견되니까 신라사 연구자들은 다 이 두 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 신광 냉수립비는 여기 이제 폭이 70, 높이 6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 요 비문은 앞면과 이게 사이인 앞면과 그다음 후면, 뒷면, 그 다음 위에 상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은 앞면만, 경주 남산 신성비라든지 명화산 작성비라든지 이제 보면 대부분 한쪽 면만 다듬어서 대부분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뒤쪽만, 앞쪽 아니면 뒤쪽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고구려의 금성문들 보면 사면에 다 이게 색이니까 그죠? 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영향까지 오는 부분이었어. 이런 부분인데 글자도 어떠냐라면은 적은 거는 1cm에서 3cm 되고 큰 거는 5cm, 7cm 되고 그러니까 정밀하게 주르륵 하는 게 아니고 그 바위에 새긴 대로 글자에 따라서 아마 그 사람 중요도에 따라서 크게 쓴 것도 있고 적게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글자체가 일정하지 않다. 아마 우리가 삼국 통일기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획을 딱 해서 딱 정자체로 딱 이게 넣는 부분인데 이때 당시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신광명사무소 이제 행정복지 거기 가면은 마당에 여기 이제 그 신광면사무소 마당이 있습니다. 그 면사무소 마당에 이렇게 여기 비각을 이렇게 씌웠죠. 원래는 경주 박물관에 그 전시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영일 국민들이 이제 문화재를 자기 지역에 보존하자 해서 그 보존 운동으로 해서 뭡니까 비각을 짓고 이게 그 금속 유물이 아니고 그 뭡니까 대부분 이제 그 돌 유물이기 때문에 이제 뭐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두는 것도 의미 있다 해서 그 지역에 이제 두게 됩니다. 두게 되는데 요 뷰죠. 그러니까 자연석입니다. 자연석. 그러니까 봐죠. 이렇게 한쪽 면만 이렇게 다듬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갈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금성은 관심 가지고 하면 이제 온도의 동네 다 돌이 글씨 새겨져 있습니다. 온 동네 우리가 뭐 불상에 관심 가지면 남산 가면 뭡니까 온 바위에 다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온 바위에. 그러니까 금성 관심은 온 동네 바위마다 이제 유심히 봅니다. 이 글자 같지? 글자 같지? 남들 보면 정말 돌았나 이러.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 할 때는 늘 탁구리 갑니다. 그래서 밤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글자 이렇게 글자 만들어보고 저렇게 글자 만들어보고 나중에 지쳐서 이렇게 아이고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처음에 관심 가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관심 보인다. 뒷면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뒷면이 있고 요 윗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여기도 아직까지 글자가 적은 거는 뭐 1에서 3, 큰 거는 5에서 7 이렇게 내보니 글자가 이렇게 딱 돼 있죠. 이런 비슷. 그러니까 바위 찰 때 보면 일단 면이 반듯한가 있는가만 보죠. 일단 한쪽 면은 새기려면 반듯한 면이야. 뭐든지 울퉁불퉁한 면을 새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듯한 면이 있는 바위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비문에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전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본 비문에 그러니까 한자, 사전 이렇게 뭐 우리가 그 사전에 없는 글자도 자전에 없는 글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계민년. 계민년이라는 간지와, 그죠? 우리가 이제 60간지죠. 60간지. 계민년 간지와 사부지왕, 내지왕, 지도로 갈문왕의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갈문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라의 갈문왕 나오는 것은 왕이 아니고 왕의 아버지나 왕의 형제나 왕과 같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흔히 갈문왕이라고 그 명칭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갈문왕이죠. 그래서 이제 지도로 갈문왕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왕의 권위 맡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사부지 왕은 아마 실성왕일 것이다. 사부지 왕은 이렇게 실성왕일 것이고 지도로 갈문왕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지증왕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성왕 또는 지증왕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증왕 왕이 되기 이전에 직함이죠. 지증왕은 뭡니까? 왜 갈문왕인데, 왜 이제 아버지인데 물려받았으면은 바로 이렇게 무슨 뭐 태자, 이렇게 됐을 건데, 왜 이렇게 갈문왕이 됐냐면은, 요 앞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소지왕이, 21대 소지왕인데 우리가 사근갑죠. 사근갑, 서출지에 관계는 소지왕이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제주왕 동생을 이렇게 지증왕을 했는데 이 지증왕이 68에 아주 이렇게 신라에서 수명이 굉장히 긴 사람이에요. 68에 이제 왕위에 즉위해서 이제 15년 동안 장대하게 또 15년 굉장히 오래 사시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지증왕이. 그 아들은 이제 법흥왕으로 계속 이어집니다만. 아주 신라 역사에서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503년 지증왕 4년 또는 444년 왜? 60년 차이 나니까. 또는 380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계민년이라는 연례를 그죠? 맞췄을 때 60년 당기는 사람도 있고 60년 늦추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 보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연구자들은 그러면 앞뒤 잘라보고 우리가 평균치 내면 역사는 평균치 내면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503년 정도를 이렇게 본다. 503년을 본다. 가장 또 합리적인 또 판단이고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전면에 사라가 딱입니다. 사로 이런 게 나오면 고비네. 이게 하면 대충 한 3천만 이상 넘어가겠네.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비쌉니다. 남산 비쌉니다. 돈으로 환산해야 이제 사람들 가치를 이제 좀 인식해. 근데 그죠? 사라의 탁부 출신 사부지왕과 내지왕 두 왕이 그러니까 사부지왕과 내지왕이죠. 두 왕이 이 교시를 내려 진이마촌, 촌이름입니다. 진이마촌의 절거리로서 증거를 삼아 그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라 했다. 재산 분쟁에서 이것은 이제 절거리 재산이다. 절거리 재산이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 표면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육부라든지 이런 연구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거기에 관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계민은요, 9월 25일 사탁부. 우리 육부 중에 사탁부, 그죠? 사탁부의 지도로 갈문왕, 그죠? 지도로 갈문왕과, 그 다음에, 사득지 아간지, 관직명입니다. 또 자수지 이름이고, 거벌 간지는 또 직명이고. 신라 금성문 표기에 앞에 자기 이름, 뒤에 관직명. 요즘 동일하죠? 그 다음에 뒤에 무슨 직, 이렇게 하듯이. 우리 신라의 그 기법. 그리고 이제 사탁부가 있고, 탁부이죠. 탁부에는 이부지, 일간지, 지심지, 거벌간지. 그 다음에 이게 사탁부도 있고 탁부도 있고 본피부. 본피부 위에 이제 두부지 간지와 사피부. 그죠? 사피부. 이게 사피부. 그러니까 사피부죠. 사피부에 모사지. 이거. 그러니까 이제 본피부 뭐 본파 이 글씨도 여기는 본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본파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육부.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 사탁부와 탁부입니다. 사탁부와 탁부. 나중에 육부, 요 부가, 육부로 그 사람들은 요 6개의 촌이 나중에 6개의 부로, 육부로 변했다고 하지만 이제 육촌과 육부는 사실 별개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6개의 촌이고 6개의 부가 있으니까 육촌이 변화 발전해서 육부가 되었다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육촌과 육부는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탁부, 탁부 이렇게 본피부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본피부를 본파부라고 명문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흔히 본피부라 하죠. 그러니까 이 6개의 부 중에 이렇게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 6개 중에 4개의 부의 촌장들이 우두머들이 모여서 이 뭡니까? 또 왕 2명이 예전에 교실했던 거 해서 뭡니까? 재물을 절거리, 재산, 법정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전에 두 왕이 교실에서 증거를 삼아 아마 그 앞에 두 왕이 절거리 땅이다, 무슨 재산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다시 뭡니까 그 부의 부장들이 와서 다시 이렇게 전에 두 왕이 이야기했는데 절거리 땅임을 명확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교시하셨으니 절거리가 만약에 절거리가 죽으면 그 집 아이 산호로 하여금 그 재물을 얻게 하라고 하셨다. 다시 교시하셨으니 말추와 사신지 이 두 사람은 뒤에 다시는 이 재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말추와 사신지라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재산 분쟁을 절거리와 재산 분쟁했는데 절거리는 그 선대 왕들부터 네 땅이다 네 땅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이제 분쟁하는 것을 정리해 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요게 앞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몇 자 되지 않지만 앞면에 그 내용이고. 그다음 윗면에 이제 직접 촌주인 유지 간지와 수지 일금지 이 두 사람이 그 해의 일을 마쳤으므로 이를 기록한다. 요 비를 책임 사람이니까 요 판결이 있었는데 요 일이 요 일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요것을 기록한다. 요 비문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행정 실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뒷면에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 다시 말썽을 일으키면 중죄를 준다고 교시하셨다. 조금 전에 어떻습니까? 중성립에도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큰 벌을 주겠다. 이렇게 했죠. 딱, 벌을 주겠다. 또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맡은 사람, 전사인합니다. 일을 맡은 사람은 사탁부의 일부지, 남아, 도로불, 수구육, 탁부의 탐수, 도사, 심자공과 탁부의 사부와 나설이, 사탁부의 소나지, 그러니까, 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명, 육부 중에 4명의 부가 참석했지만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두부죠. 사탁부와 탁부 사람. 사탁부, 탁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탁부 사람들이 야, 우리 4명 회의하지만은 두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두 사람 탁부와 사탁부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관직 있는 사람에게 시켜서 요 비를 씌우고 정리해서 딱 이렇게 공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2.7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2.7이 3가 사련바 완결되어 소를 잡고 늘렸다. 여기 나중에 후면을 보기에는 살루. 딱 되어 있습니다. 살루. 그러니까 소를 죽이는. 소를 잡아서 재리진. 조금 전에 뭡니까? 조금 전에 중성립에도 나중에 소를 잡아서 의칼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예전에 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소를 잡아서 아마 이렇게 제대를 지내고 그걸 아마 이렇게 나누어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부분이죠. 화해 차원에서 이렇게 벌을 내리고 하지만은 또 문제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의 의식을 치르고 그다음에 화해 장을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치는 것이 아마 소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신라의 금속 문대는 소를 잡아서 대부분 이렇게 약속의 완결판을 정했다. 이 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의 내용은 절거리의 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7명, 여기에 7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2명도 아니, 1명도 아니고, 그죠? 7명이야, 7항.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까지 왕은 뭐 정말로 많았는가? 다 각자 왕으로 표현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부의 모든 왕들 다 왕, 근데 육부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7명이 왕이니까, 그죠? 중왕이 왕 포함해서 7항을 표현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7항이라 했습니다. 7명. 그러니까 고위 귀족들이 모여 함께 의논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앞에 두 왕, 사부지왕과 내지왕의 교시를 따라 재물을 모두 절거리 것으로 판결하였다. 절거리가 만약 먼저 죽게 되면 그 집 아이 산호로 하여금 그 재물을 얻게 하고 분쟁을 일으킨 미추와 사신지 이 두 사람은 뒤에 다시는 이 재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만약 다시 말썽 일으켜 중죄를 준다고 교시하고 이후 일이 완결되어 소를 잡고 널리 고하여 기록하였다. 이에 촌주 두 사람이 그해 일을 마쳤으므로 빈물 기록한다. 제일 위에 꼭대기에 두 사람이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보게 되면은 포항 지역에는 정말 유심하게 이렇게 신라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연히 두 개 다 어떻습니까? 자기 밭에서 또 도로 공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금성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연구조사해서 찾아내는 것보다 우연한 기회에 밝혀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냉수립입니다. 그죠? 그 지역입니다. 나왔던 부분이 이제 이 냉수립이 아주 큽니다. 이 고분 구조는 우리가 신라에 오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할 때 적성 목각, 예를 들면 목관묘, 그 다음에 목광묘, 적성 목광묘, 그 다음에 또 수열식 석광묘, 그 다음에 석실분, 이런 단계 구조로 이어진다 했는데 그 구조들은 나중에 석실분 단계 오게 되면 이렇게 마스터 플랜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석실분들은 고구려 석실고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아마 광개토왕 비문에 보게 되면은 400년, 비가 415년의 비지만은 400년대에 뭡니까? 신라가 그 일본하고 백제하고 가야에 의해서 신라가 공격당하니까 고구려 왕에게 부탁해서 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고구려 왕이 뭡니까? 광개토 왕이 500명이 뭡니까?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제 외를 물리쳐준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400년 초까지만 해도 나중에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안강 끝지까지가 고구려 영역권이었다. 물론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소백산맥, 태백산맥으로 경계선으로 해서 대부분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소백산맥을 넘어와서 이렇게 신라까지 이렇게 정착합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는 그 삼국통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제나 신라 지역의 여기 후반부는 있지만 그렇게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저 지역에 대륙 지역에 땅이 훨씬 더 많고 중국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후반은 그냥 그대로 막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다는 생각하고 늘 주전선은 어떻게 중국 대륙과의 주전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백제가 도와주면은 백제 도와주고 신라 도와주면 신라 도와주고 이제 우호 관계를 굉장히 많이 넣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라가 점점 힘이 세면서 어떻습니까? 백제 한강 지역을 고구려 내려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합쳐서 고구려를 딱 물리치고 한강을 딱 뺐었죠. 왜? 신라는 한강 지역을 뺐어야 이 뭡니까?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육로 대신에 해로로 갈 수 있는 교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강 지역을 접수해야만 신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할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합쳐서 고구려를 물리쳤는데 조금 있다가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샥 다 차지하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괘씸하지만 국제 정치라는 것은 괘씸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또 한편 또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냉수립이 지금 이제 이 고분도 도론하면서 파괴돼 없어지는 거를 이렇게 이제 뭡니까? 요 고분을 발굴해서 복원하고 도를 휘었습니다. 이 도로 가운데를 이렇게 이제 놔야 되는 거죠. 굉장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또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울진봉평비 하고 이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울진봉평비. 이제 동해안 지역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이게 524년입니다. 지금부터 신라의 변은, 가장 이렇게 그 호우총에서 호우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이제 501년도 중성립이, 503년도 냉수립이, 그 다음에 524년도에 이제 울진봉평비. 요게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됐죠. 이제 1988년도 1월 20일 무렵에 주두원 씨, 좀 아까운 분입니다. 왜냐면 주두원 씨가 논을 갈다가 발견했는데
본인이 발견한 게 아니고 이게 그때 당시는 비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국보고 유미인 걸 알았던 것은 아니고 커다란 바위가 논두개 박혀 있는 게 논두개 이렇게 그 뭡니까 논 가운데 박혀 있으면 어떻게 무너뜨렸을 건데 논두개 이제 박혀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못 움직이니까 이게 그냥 둔 거죠. 이제 박혀져 있는데 뭡니까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오니까 이제 포크레인으로 돌을 파내어 도로 옆 개울가에 이제 던져버리. 그러니까 개울가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던져버렸는데 요 돌이 이제 조금 전에 뭡니까? 포항 중성리비도 돌이 밤듯하니까 이거 집에 가져가고 이렇게 화분 받침돌 하려 했는데 요 사람도 지나가던 뭡니까? 이장이 같은 두 달 후에 이제 3월 20일에 이제 이장 권대선 씨가 이 버려진 바위를 정원석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 면이 반듯하니까 이제 정원석으로 야, 그렇게 왜 둘 다 정원석을 쓰려 했는데 이게 작전 아닌가? 자기가 혹시 비를 가져와갖고 집에 갔는데 그냥 솔직히 하면 걸리니까 정원석으로 쓰러 왔다. 그 사실 당사자만 당사자 그 비를 알고 가져가서 정원석 쓰려고 스토리를 만들었는지 실제로 그런지 우리가 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미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포크레인 옮겨 실어서 빈터로 옮기게 됐다. 그러던 와중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해서 신겼죠. 그러면 야 보상은 누가 받노? 딱 하면은 원래 우리가 바깥에 있는 비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반반 나눕니다. 그 토지 소유주 50%. 그다음 발견자 50%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지. 자기 그 지역의 소유주. 그 대신 이제 지표상에 나오는 것은 그런데 땅 속에 있는 것은 다 30cm 미만은 다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땅 속에 있는 게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쓸 때 내 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소유권만 우리가 이제 내 땅이라고 인정받지 모든 것은 이제 국가 땅이고 단지 소유권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반반 이렇게 뭐 흔히 반땡합니다. 반땡.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비는 유심보신 이런 비는 정말로 이렇게 뭡니까 비석이 새겨져서 비가 새겨져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죠. 그러니까 좀 길쭉하죠. 뭔가 좀 있어 보여. 정원석으로도 쓸만하고 굉장히 이 논밭들 가운데 있으면은 늘상 봤을 건데 비가 오고 뭐 하면 관심만 있어서 언젠가 그 글자가 빛에 비쳐서라도 한번 봤을 건데 이제 모르고 이제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부분들 글씨가 이렇게 다 마무리되어 있고 지금은 박물관에 거기에 이제 울진 지역에 이제 비석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박물관 안에 이제 전시를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탁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기둥이 요거는 가야비입니다. 가야 지역에 나온 비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합천 매안잎이 여기 이제 그 제 선생님 김상현 선생이 이제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이제 비가 많이 발견되니까 우리 마을에도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지. 찾으니까 요 끝에 글씨가 이렇게 좀 새겨져 있어서 글자가 거의 판독되지 않습니다. 거의 요 끝에 판독이 이렇게 몇 장 있어서 가야 지역이기 때문에 가야 최고의 비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연대라든지 이런 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쭉한 바위가 있으면 길쭉한 이렇게 가위가 있으면 거의 뭐 항상 확인 한번 해보시면 아마 언젠가는 여기 선생님들도 아마 오늘 나온 제 이야기 듣고 주변에 보았던 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제비 여기는 경주에서 영천으로 국도를 가다가 영천 읍내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좌측으로 보게 되면은 고속도로 가는 경부 고속도로 가는 빠지는 좌측으로 빠지는 공단 뒤편에 공단부지 뒤편에 이렇게 이제 청제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오다 보면 그 연못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가 두 개 실려져 있죠. 요 비가 새겨져 있고 요 앞면에 요 두 개가 실로비입니다. 요 앞면에 새겨져 있는 비는 536년의 기록이고 그다음에 요 뒷면에는 798년의 기록입니다. 요 두 개가 이제 두 면이 같은 돌로 되어 있지만은 시기 차이가 나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제비라는 것은 못 자체 청못을 만들었던 기념비고 수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청제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글자 자체가 이제 조선시대처럼 확실하죠. 여기는 이제 1688년에 여기 이제 비가 청제비를 씌웠는데 그것이 부러져서 다시 복원했다라고 뒤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조선시대의 청제비고, 이거는 이제 신라시대 청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렇죠.
전체적인 모습은 화강암 자연판 속으로 직사각형 형태이고, 그죠? 비의 양면에는 각기 시대가 다른 비문색이 있다. 앞뒤면이 다르다는 거고. 앞에 것은 신라 법흥왕 23년, 536년에 만든 명문이고요. 그 다음 그 뒤에 편은 원성왕, 우리 괴령에 있는 원성왕 당시에 798년에 이렇게 만드는 명문입니다. 그리고 청못을 새롭게 쓰였다. 그러니까 청못을 만든 것은 아마 536년이고 아마 이후에 다시 이제 수백 년 지나서 이제 원성왕 때 다시 수리를 합니다. 또 각기 비를 씌운 연월일 몇 월 며칠 날 비를 씌웠고 또 공사 명칭과 규모 내용 등이 이제 인원수 등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제비 서쪽, 서쪽에는 이제 숙종 14년에 씌워진 청제비 중립비가 있고, 그죠? 되어 있다. 보시면은 여기 청제비입니다. 청제비. 이거 청제 연못인데 지금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끝에 보면은 여기 비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요 비각이 있는데 요 비각에 조금 전에 보셨던 요 비각 안에 이제 청제비 2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나주 청제비 쳐서 이제 그 주차장 앞에서 걸어가면 거의 한 뭐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영천 가까이 가실 때 한번 유적지 보시러 가면은 신라 금성무 중에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늘상 뭐 김제, 백골제 이야기만 많이 듣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신라에 청못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앞면, 뒷면 돼 있고요. 앞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시 신라 초기에 비서니까 앞면만 반듯하게 이렇게 다듬고 나머지는 이제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비들은 보게 되면 광개토항릉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석에다가 조금 글씨를 새기는 부분을 다듬어서 마모해서 대부분 글씨를 새기고 전체를 아주 이렇게 깎아내거나 반듯하게 하지 않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다듬어서 대부분 이렇게 한쪽 면을 이렇게 다듬은 부분이고 요 뒷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뒷면에도 그대로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씌워져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던 조선시대 비죠. 조선시대 오면은 역시 글자가 반듯반듯하고 이제 획을 맞추고 이런 부분이죠. 글자체만 딱 봐도 이게 곱인지 곱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비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 좋은 부분들은 이제 뭐 조선시대부터 대부분 이제 비문을 알려면 탁본에서 탁본을 하는데, 대부분 탁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지, 처음 하는 사람들은 탁본의 일인데. 그래서 이제 늘상 뭡니까? 팔만대장경처럼 그 몸체에 먹을 묻혀서 그 다음에 위에 종이를 대고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탁본도 있지만은, 이런 탁본들을 그렇게 하게 되면 비 전체에 뭡니까? 먹물이 묻으니까 안 되니까, 요게는 뭐냐니까, 종이를 먼저 붙여놓고, 그 위에 이제, 먹으로 솜방망이랍니다. 이렇게, 천에다가, 솜을 넣어갖고, 폭신폭신하죠? 이걸 꼭 막혀서, 하나는 먹을 찍고, 하나는 동일하게 먹을 찍어놓은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톡톡톡 치면은, 물기가 있을 때는, 글자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붙일 때는 종이가 벽에 안 붙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이제 붙이고, 물을 뿌리고 붙였는데, 홈이 이제 들어가야 이제 탁본이 되니까, 구두솔로 이렇게 화선지가 바위에 물을 먹으면 딱 붙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구두솔로에 톡톡톡 치면은 어떻습니까? 말라가게 되면서 홈들이 퍽퍽퍽 밀착되는 거죠. 그래서 밀착했을 때 탁본 찍고 물이 어느 정도 말라야 됩니다. 물이 있을 때는 다 번지니까 약간 물이 이게 말랐을 때 찍어서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아주 글자 자체가 이렇게 뚜렷하게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탁본을 해서 대부분 금성을 확인했는데 요즘은 과학기술 좋아서 기계로 많이 이렇게 찾아냅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만들 때 산이 높은 곳에 보면 지형이 등고선이 많고 그 다음 경사가 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사진이라든지 한국사진으로 지도를 만드는 그 기법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죠. 아주 세밀하게 뜨면은 글자가 어떻습니까? 파여져 있는 부분들은 등고선 같은 거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등고선 형태를 이렇게 찾아내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과학기술 좋으니까 글자 자체를 더 뭡니까? 우리가 탁본에 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깨끗하게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광개토항비라든지 여러 곳에서 불명 글자가 있는 부분들도 언젠가는 조금씩 한두 자라도 이렇게 밝혀내면 훨씬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까지 판독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즘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려서 우리가 이제 역사 연구를 하는 부분이죠. 예전엔 진짜 택도 없이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들도 요즘은 다 검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탁본을 조사한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술 오작배. 이제 요 부분은 지금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만은 578년에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역시 제방을 만든다. 제방을 만들었던 그 비편인데 이 비편들은 뭐 일제강점기 적산가옥에 이렇게 안내판 형태로 이렇게 집안의 조경수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하나 가시던 임창순 선생이 이제 이 비를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 또 관리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 발견돼서 지금은 이제 경북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무술로작비. 이제 전체 다가 판독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내용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방을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 보면 무술 오작비는 무술년인 진지왕 3년 578년에 만들었을 거고 또 11월 초하루부터 14일까지 영동리촌에 차지라는 이름의 저수지를 짓고 공사 내역을 기록한 비다. 차지 저수지를 이룬 사람들은 도윤아, 보장, 사척강과 도윤아 회장, 아니, 여기 직명이고, 여기 이제 이름이고, 여기 아니. 여기 아니는, 보통 보면 여승을 보통 이렇게 그 명문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구 지역에 제방을 샀는데 여성이 관리했다. 국가에서 제방을 샀는데 국가에서 그 관리 감독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여성이 했을까? 아주 이렇게 미스테리한 내용이 되고 만약 여성이 제방을 쌓았던 기록이 명확하다라면 신라의 뭡니까 불교사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문헌 기록에서 지금까지 기록되어 없던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니까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죠? 이 자료 하나 해석에 따라서 뭐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성이. 그리고 여기 보통 보게 되면은 이 저수지의 원래 넓이는 폭 20보, 높이 5척 4척, 5보 4척, 길이는 50보이다. 보통 뭐 한보, 이렇게 우리 한보이라면 보통 한 1m 한 25 정도 이렇게 그 계산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50보 정도 되면 거의 한 뭐 1.2 정도 1.2 곱하면 거의 한 60m 정도 길이라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요 보호에 대한 수치나 초원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남산 신성이라든지 명활상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발굴 조사했을 때 성벽 높이하고 거기 기록됐던 자료들을 합치게 되면은 요때 당시에 한 척 또는 한 보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약간의 시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그렇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거기를 보게 되면 건설된 수는 공부 인력이 312명이고 13일간에 마쳤다. 제방을 샀는데 312명이 13일간에 마쳤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은 11월이나 12월은 굉장히 음력이니까 굉장히 추우니까 11월 달 되면 이제 농사가 대부분 수확이 되고 이제 농왕이 때 들고 날씨가 덜 춥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 11월 달에 대부분 성을 쌓거나 저렇게 제방을 쌓거나 도로를 내거나 대부분 그러니까 부역을 하는 기간이 요 겨울철에 가죠. 그러니까 남산 신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명활성 작성비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기관들은 이렇게 인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농왕기 때 활용을 한다. 이게 농왕기 때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죠. 곡물 생산도 없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551년에 오게 되면은 명활성 작성이 있어요. 명활성. 그러니까 실제 이제 명활성이 이제 있죠. 경주 보문단지 앞에 가게 되면은 명활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진흥왕 12년에 요 B에는 진흥왕 12년에 그 명활성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뭐냐면은 진흥왕 15년 554년에 쌓았다 이렇게 이제 3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 3년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면은 요때 551년에 쌓기 시작했지만은 아마 요 3년간은 아마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것이고 다시 재개한 것이 아마 554년일 것이다. 왜? 요때 기록은 뭡니까? 신라 진흥왕 14년으로 이제 한강 유역이 백제 점령지를 정복한 시기였다. 아마 요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렇게 한강 전투 지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계속 못하니까 요게 잠시 이렇게 그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 그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삼국 사기에 딱 보게 되면 554년에 명활성을 건축했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기록했던 비석이 딱 나오고 그 삼국 사기에는 어떻습니까? 쌓았다라고만 기록되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동원되었고 어떤 마을에서 어느 만큼 길이로 뭡니까 쌓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게 삼국 사기에는 단지 길이가 얼마다 몇 보다 둘레가 얼마다 올라갔으면 6km 정도 된다 몇 보다 이렇게 딱 이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금성문들은 문헌 기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료적인 가치를 있고 굉장히 역사를 풍부하게 만든다. 왜? 벽면에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글자는 거의 200자 몇 자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신라 역사를 이렇게 복원을 하는데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게 자료가 된다.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다. 그리고 성을 삼는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의 신라 실성왕 4년 그러니까 명활성은 언제 샀냐면은 비는 요 이후의 비지만은 그 전에 명활성이 있으니까 아마 명활성이 토성이었을 거고 나중에 저렇게 돌로 새겨진 부분들은 보수하거나 서로 아마 석성으로 샀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명활성은 벌써 405년 전 이전에 만들어져 있다. 왜냐하면은 외병이 명활성을 공개했다는 기록이 405년이 나오기 때문에 명활성을 공개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405년 이전에 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눌지왕 15년 431년에도 왜구가 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는데 이는 이 신라의 수도인 금성을 지키는데 중요하고 힘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명활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 15년 544년에 다시 성을 쌓고 진평왕 15년 593년에 성을 확장했다. 그러니까 명활성을 지표서 하면은 토성 구간도 있고 석성 구간도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리고 성벽이 대부분 무너져 있는데 보시면은 봅니다. 경주에서 보문단지 가는 삼거리, 요 앞에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에서 이제 우측으로 능선 따라, 그러니까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순머리 마을 쪽에 있는 그 식당가를 쭉 거쳐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우측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측 가게 되면 이 오르막입니다. 이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면은 우측에 보면 뭡니까? 이 명활성 성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를 좀 이렇게 베서 이 멀리서 보면 이 뭔가 돌무더기처럼 이게 성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성벽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해서 요렇게 해서 전체로 오면서 요 나무편대 여기까지 요 전체가 명활성이 되는 거죠. 명활성. 그래서 이제 예? 포곡식, 계곡을 포함하는 포곡식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은 이렇게 선도산성은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은 태매식 산성이라고 계곡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제 포곡식 산성이라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는 계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포곡식 산성이고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복원해 놓은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다음 사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은 우리가 그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말년에 비담이 난의 근거지가 이 성이었고 지난번 우리 신라 왕경을 이야기하면서도 13년 동안 신라의 월성을 수리하기 전에 신라의 궁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있지만은 산성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명활성이라고 대부분 기록되어 있다. 이게 지난번 강의 때 이야기를 드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성벽 뚝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이 가운데 뚝이 무너졌습니다. 뚝 88년도가 무너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진 이게 옛날 사진 요 가운데 성벽이 이렇게 발굴을 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발굴했으니까 요 가운데 성벽이 이렇게 성벽이 돼 있는데 압축이 물이 들어오니까 성벽이 무너져요. 뚝 떨어지죠. 근데 무너졌는데 그래서 비가 발견된 겁니다. 명활성 비가. 그러니까 지금은 요죠. 요 가운데가 터져버리는데 요 가운데 터져버리고 복원한 겁니다. 예전에 발굴해서 이제 이 부분 복원하는 부분 이제 그다음에 하수로는 이렇게 지하에 묻어서 이렇게 배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2단으로 이렇게 했는 부분이 이제 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명활성이고 요 뒤쪽으로 이렇게 산은 능성이 올라갑니다. 능성 올라가고 요 안쪽 부분이 이제 편편하고 이제 연못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복원돼 있죠.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곡물이 흘러서 이 가운데가 이렇게 파괴돼서 이제 했는데 이 계곡이 예전에 보면 이렇게 그 강도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뒤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요 뒤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눈이 한쪽에 약간 이제 실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 포도밭이니까 이 홍수가 다 졌으니까 그래도 포도는 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 계곡 밑에 탁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성벽하고 모든 것이 물기 이제 흘러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글씨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그 돌이 있어갖고 이게 눈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뭡니까 여기에 겨울가에 있는 돌을 이렇게 뭡니까 물로 이렇게 글씨 같은 거 보이니까 이게 씻어놓고 점심 먹고 이제 다시 농사 포도밭에 이렇게 딱 가는데 보니까 글씨가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해서 그때 아마 200만 원인가 아마 이렇게 보상을 받았어요. 요즘 같은 미천만 원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 해봐야 얼마 안 됐는데 몇십만 원밖에 안 됐는데 몇 년씩 이렇게 수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2005년도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확장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해서 이제 복원을 한 겁니다. 근간에 와서 복원을 한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공사 중인 발굴 조사하고 난 다음에 복원 전 상태입니다. 예전에 기존에 발굴해서 복원했던 부분, 잔디가 있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발굴 조사인데, 여기는 이제 칩니다. 동그랗게 반원형 치고,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월성으로, 아닙니까? 명활성으로 들어가는 요 출입구. 출입구인데, 대부분의 성문도 출입구 보면 이렇게 마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성문도 있고, 이렇게 팽팽하게 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 성문은 팽팽하게 들어가는 성문이 아니고 이렇게 단을 높여서 일단 높여서 이 사다리 타고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사다리. 그러니까 적병들이 바로 왔을 때 어떻게 사다리 치우면은 이렇게 바로 못 들어가게.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문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이 돌로 쌓고 튼튼하고 월성을 대신해서 궁궐로서 사용할 만큼 튼튼했는데 왜냐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오래까지 이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선덕 여왕 당시 아마 비담이 여기에서 난을 일으키다 보니까 비담의 난 이후에 아마 뭡니까? 기능을 아마 이렇게 폐쇄시켜버린 겁니다. 폐쇄시켜버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겨져 있던 비편 하나가, 왜냐면 우리가 명활상 비라 하면 한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옵니다. 왜? 그 지역에 대부분 10m 간격으로 대부분 보게 되면 한 부락 조그만 부락 같으면 8m 정도의 성벽을 주니까 성벽을 사라고 이렇게 부락하니까 그 부락마다 뭡니까? 비석을 세우죠. 그러니까 경주 남산 신섭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지금까지 10개가 발견되어 있고 앞으로 한 200개 정도 더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 구역을 재개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던 명활산 비편 하나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월지. 우리 이제 안압지죠. 월지에 이렇게 화환석 쪽에 보면 이렇게 반듯반듯한 돌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발굴 조사하면서 명활산 편이 이렇게 확인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그러면은 경주 시내에 명활 성에 있는 성벽을 허물어서 아마 신라시대 문무왕 때 월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아마 돌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왜? 그때 아마 옮겨와서 아마 호환석 쪽에 명활산 비가 박혀진 부분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문무왕이 삼국통일하고 난 다음에 벌써 뭡니까? 이 명활성의 기능은 반란의 그 흔적으로 해서 또 신라 가운데 또 재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확실하게 뭡니까? 줄여버립니다. 그런 부분. 이거 올라가시면 이렇게 성벽이 전체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성벽 전체가 한 6km 됩니다. 6km. 근데 지금은 일부 구간만 복원하고 나머지 복원은 점차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언젠가는 우리도 경주 지역의 명활성이 이렇게 완전 6km 복원되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삼년산성이라든지 무슨 산성 보면 거대하게 이렇게 성벽처럼 쫙 되어 있는 모습들 아마 경주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경주는 또 신라의 그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또 튼튼한 또 성곽 시설로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라는 성터의 나라, 성의 나라죠. 산성의 나라, 산성.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신라를 황금의 나라, 신라라 하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산성의 나라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다 이렇게 방한 거죠. 이런 부분들. 성벽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계곡 이 성벽 따라 내려가게 되면 여기 뭡니까? 입구에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복원되었던 흔적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문단지로 가는 여기 이제 식당가, 순머리 식당가가 되는 거죠. 요 입구. 그러니까 계곡 이렇게 포함해 있는 부분. 이겁니다. 이거 높이도 한 6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위에 이제 면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이제 아주 지금까지 보셨던 울진 봉평비라든지 그죠 신라 냉수립이라든지 중성립이 같으면은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다듬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매끄럽게 다듬고 이제 글자도 어떻습니까?
좀 균일하게 이렇게 하게. 이만큼 이제 문화적인 발전이 있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글 쓰는 수준들이 높아졌다. 비의 형태는 높이가 68cm, 68cm. 여기도 경주박물관이 있습니다. 윗면의 폭이 29cm.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벽돌, 벽돌 한 4개 정도 이렇게 딱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안에 면이 30. 비문의 앞면에는 구행 148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글자도 있지만 판독에는 큰 어려움 없다. 깨끗하게 납니다. 그래서 명활성 작성비가 발견됨으로써 당시 신라의 지배 방식과 구역, 징발 상황, 그리고 축성 작업의 조직 등을 밝히는데 중요한 그게 된다. 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느 부락이 언제 왔어, 누구 책임자로서 일정한 기간에 어느 만큼 쉬었다. 새로운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역시 신민년 11월에 성을 만들었다. 명활성. 그러니까 명활성을 만들었다. 누가? 상인나두는 봄파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울진 본평에는 봄피부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봄파부. 아마 봄피부 동일할 겁니다. 한자 자체는 이제 봄파부. 발음하다 보니까 아마 봄파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봄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파부의 잎이 이리 길지이고 간직명이고요. 군중상인은 앞에 있는 항상 사람 이름입니다. 뒤에 있는 직면이니까. 상인은 5대국의 구지지 하간지이다. 장인, 그 성을 만드는 기술자. 장인은 비주의 파일과 모릅니다. 이게 글자가 이렇게 마모되었어. 무슨 누구인 추의 하간지가 거느린 무리는 길이 4보 5척 1촌. 그죠? 문질해 일벌이 거느린 무리는 길이 4보 5척 1촌. 그 다음에 파일이 거느린 무리는 4보 5척 1촌을 할당받았다. 아마 같은 부락인데 아마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아마 이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 보니까 이제 14보 3척 3촌이다. 있고요. 이 기록은 고타문에서 남쪽으로 돌아가서 돌로 만들어 세워 적었다. 그러니까 그 빈면은 뭐냐면은 고타문,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아마 이렇게 그 그러니까 명활성의 출입문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렇게 이제 뭡니까? 치가 있대. 이게 방어용. 이게 성벽이 바로 있으면은 적병들이 쉽게 오게 되면 성벽이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굽어보고 이렇게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치라 여기서 바깥에 툭 튀어나와서 측면 공격할 때 이게 올라온 성벽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방어하는 것을 치라는데 그 치가 그러니까 반원형으로 되어 있대. 반원형. 그러니까 아마 그 출입문, 그 반원형 밑에 출입구가 있는데 그것이 이름이 아마 고타문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고타문에서 서남쪽으로 이게 돌아서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고 비를 씌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출입문이 고타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활성의 성 출입의 문 이름은 모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출입문을 하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고타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요 비가 나오는 것이 그 인접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월성의 그러니까 명활성의 북쪽문은 고타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수는 안 정해졌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안 정해졌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11월 15일에 만들기 시작해서 12월 20일에 끝마치니 합하여 35일이 된다. 35일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그 무술 오작비라는 부서에서 봐도 어떻습니까? 다 11월 초에 시작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한 30일이라든지 이렇게 대부분 다 마무리되는 걸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겨울철에 대부분 한다. 11월 15일 시작해서 12월 20일, 30일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 한 달, 그 뭡니까? 5일이라는 35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여기에 있는 경주 인접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 멀리 옵니다. 울진, 강릉 이런 데서 아니면 뭐 영천 이 외부 지역에서 동원돼 갖고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먹고 뭐 자고 이런 모든 것을 성벽 주변에서 대부분 다 해결했는데 부분이죠. 그리고 그 성벽에서 할 때 그 지역에 전체에 있는 경상도 이런 지역 전체에 있는 지역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 부락별로 이렇게 딱 35일 동안 이렇게 성을 하나 만드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 아마 장대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성벽 산다는 거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구역마다 막 어떻겠습니까? 빨리 사회 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경쟁이 붙어서 아마 막 이렇게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비를 씌우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뺏길 사람 서사이는 원은이 아청이다. 아청은 굉장히 낮은 신분입니다.
우리가 경위, 외유라는데 그 신라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직 따로 우리 17관등이라죠. 17관등. 외유는 11관등. 외유는 서울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하는 거죠. 오늘날 기준을 따진다면은 중앙지 공무원, 뭐 지방지 공무원 이렇게 그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죠. 근데 최고 낮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최고 낮은 사람인데도 그 뱃속에 글을 썼다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낮았지만 자부심을 아마 느꼈던 그래서 아마 이게 자기 이름을 아마 비에 쓰고 또 당연히 적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5대국에서 온 부역자들은 비지후 파일과 추의 하간지가 지휘하는 분단과 문질의 일벌이 지휘하는 분단 그리고 머머리 파일이 지휘하는 3개 분단으로 나누어져 각각 높이 몇 번지만 몇보 길이 4보 5척 1촌의 성벽을 쌓았다. 이들 분단 조직은 각기 길이 8m 정도. 그러니까 요 5대국에는 요 세 개의 분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분단들이 한 것이 여기 한 8m, 성벽 길이가 8m 정도. 8m 정도를 미만 정도의 성벽을 쌓았고 또 요 세 개 분단이니까 합치면 38, 24, 24m 내외의 성벽 갖고 높이는 보통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명활성 발굴조사하니까 4m, 낮은 건 4m에서 14m. 4m는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4m에서 최고 높은 게 14m니까 요 우리가 성벽을 수치로 확인하게 되면 보통 한 12점, 높이는 5m, 13m 정도 되니까 옆으로 8m, 높이 한 12.5, 13m 정도를 이렇게 대부분 합니다. 요거를 뭡니까? 이게 35일 동안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뭡니까? 완공 기념비죠. 완공되고 난 다음에 비를 씌우는데 이 비의 내용은 처음부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했다. 처음 기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부분이죠. 거기 보면은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을 때 11월 15일에서 20일까지 총 35일이었고, 그죠? 비문의 마지막 단락은 비문의 글을 쓰는 서사인이 뺏긴 사람, 즉, 그죠? 서사인이 원은이 아책임을 발표했다. 아책은 지방인들의 지휘체계의 11등급으로 외위의 최하위 등급이다. 그러니까 지방직의 최하위 등급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경주 시내에 있는 신라 왕경 지역에 있는 직을 경위라, 서울 경자 써서 경위에, 서울에 있는 직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신라 전체라면은 신라 전체는 서울 사람, 경주에 사는 사람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이, 우리 같은 신라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고 최고의 귀족층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거의 집의 복속 관계. 같은 신라라는 영역 아래에 있지만은 뭡니까? 그냥 신라하고 좀 다른 사람. 오늘날 평양 사람들하고 그 평양 아닌 사람 지역하고 굉장히 차별이 있죠. 평양 사람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지방 사람들 평양 가려고 하면 다 뭡니까? 교통 통제받고 허가받고 이렇게 대부분 가는 그런 거니까 같은 북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차가 확실히 나듯이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신라는 얼마나 엄격하게 신분차니까. 정말로 집의 복속과 관계를 봐도 과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주 큰 공을 세우면은 그 사람이 공을 세운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처자식들에게 혜택을 줘야죠. 그래야 다음번에는 그 죽은 사람이 받았던 혜택을 보고 다음 사람이 또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인과 자식들을 어디에? 서울에 와서 왕경에 집을 마련해주고 살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싸우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왕경에 사는 것은 정말 큰 혜택을 받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석이 있습니다. 임신석이. 이거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아주 일제강점기 때 이제 1934년인가 그때 아마 이렇게 발견돼서 또 경주 박물관에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 국사 교과서에 아주 익숙하게 이제 들렸던 부분입니다. 역시 임신석이수도 뭡니까? 임신년에 작성했기 때문에 임신석이라고 보통 표현한다. 그리고 1934년 5월, 그죠? 552년을 하기도 하고 612년, 60년 차이 난다는 게 60년 차이 난다. 왜? 간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임신년을 552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612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근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좀 고대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죠. 근데 저 봤을 때는 아마 552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입니다. 5월 경주시 석장동
뭐 석장사지라고 하는데 석장사지 부근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덕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국립국립박물관에서 보관되어 있고요. 돌은 자연석으로 길이 34,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합니다. 예, 조그만하죠. 조그만 길이 34, 두께 2cm, 너비의 경우는 뭐 12.5 쭉 했는데 여기에 뭡니까? 아주 이렇게 1행부터 그 5행까지 있는데 몇 자씩 안 적혔습니다. 1행 18자, 2행 16자, 3행 14자, 4행 16자, 5행 10자로 글의 문체는 순수한 한문식 문장이 아니라 우리말과 같이 어술되어 있다. 우리가 한자 번역할 때 우리 뭡니까? 일본어처럼 뭔가 우리가 쭉 쉬운 것은 뭔가 우리 말한 대로 순번을 그려져 나간다. 한자 중국식은 그런 게 아니죠. 다 그 앞뒤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말처럼 하면서 그 한자로 우리 글씨로 한다. 이게 이제 그것이 또 우리 표기를 하게 되면 또 이두가 되는 거죠. 조그맣니다. 지금 경주박물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이거 한 30cm 정도 조그만하죠. 이렇게 이제 가분수액들, 이쪽이 이렇게 넓죠. 이게 어떻습니까? 임신.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명문의 첫 번째 뭡니까? 간지를 딱 쓴다니. 그러니까 요 앞에 이 간지가 딱 있으면, 이 고비구나.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다음 두 번째는 글자체겠죠. 글자체가 이렇게 정연하게 반듯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이제 임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 이 내용이 이제 두 화랑이, 두 명의 사람이 맹시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임신년에 두 화랑이 맹시하는 비, 이렇게 임신석이석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여기 돼 있죠. 임신년, 자, 돼 있죠. 날짜, 뭐 6월 20일 병착 이렇게 돼 있죠. 뭐 기록한다, 하늘이 죄를 지내고 기록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이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기증자가 그 우메하나 선생님과 그랬대. 여기 현공명이죠. 현공명 금장리에서 이제 발견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이게 유물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그 기록을 남긴다. 우리가 경주 박물관이라든지 박물관 가게 되면은 어떤 데 보면 기록을 잘못 남겨서 이렇게 보면은 하얀 글씨로 이렇게 글자 수치를 뭐 NO 뭐 몇 번, 뭐 1366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넘버링 한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 기록카드 만들듯이 유물도 기록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물 기록카드 만들고 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유물이 독립적으로 옮겨 다녀버리면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유물 자체에다가 번호를 씁니다. 대부분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약에 썼습니다. 황성동에서 1985년도에 무슨 그 고분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 몇 번째 이렇게 쓸 때는 언제냐면은 황성동 다 쓰면 없으니까 그러면 경황 이러면 경주 황성동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그 몇 번지라면 뭐 경황 뭐 그다음에 뭐 117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번호는 뭐 목각이면 목각 출도 유물 5번째, 5.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글자를 쓰기 때문에 남들 보면 모르지만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여기는 경주 황성동에 나오는 것이 1988년도에 어떤 지역에 조사했는데 라는 압축을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한 흔적들이 일제 강점기도 다 하죠. 비가 나오면 이렇게 뒤에 씁니다. 요즘 같으면 안 씁니다. 아주 정밀하게 조그만하게 이제 하는 부분인데 현공이라고 아마 1934년인가 이렇게 34년 5월인가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기증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경주 박물관 분관에 중앙박물관의 분관에 몇 번을 넣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금장리에서 발견됐는데 석장사지 인근인지 아닌지 우리가 명확하지 않다. 비밀의 내용은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하늘 앞에 맹시하기를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집지라는 것이 유교 경전을 통하여 유교의 사상과 도덕을 공부하고 그것을 몸소 시행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맹시. 그러니까 두 젊은 사람이 맹시를 하는 거죠. 친구끼리 약속합니다. 야, 우리 진짜 1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보자. 뭐 어떻게 우리 10년 후에는 진짜 각자 노력해갖고 하자. 특히 뭐 헤어질 때 이야기 많이 하죠. 이사가고 이렇게 할 때는 뭐 우리 10년 뒤에 언제 보자. 근데 그 10년이 늘상 잊어버립니다. 그죠? 3년 후에 이렇게 보자. 중도집질 유교 경전을 공부하자. 그리고 이 맹세를 우리 둘이 했던 맹세를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유교 공부를 배우고 나라의 훌륭한 일을 동량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자.
근데 니하고 내가 했던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이 맹세를 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얻을 것을 맹세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지면 가히 실행할 것이다. 몸소 나서서 이제 그 선구자가 될 것이다. 또 따로이 먼저 신민년. 그러니까 요 비석에 뭐냐면 두 번 맹세. 그 전에 했던 맹세, 지금 했던 맹세. 우리가 작년에 맹세했던 부분 있고 지금 다시 1년 후에 맹세하는 그 다시 있고 그 내용이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신민년에 맹세했다. 7월 20 그게 맹세했다. 시, 그죠? 상서, 예기, 춘추전을 차례로 3년 동안 습득할 것을 맹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다음 시간에 하면 신라의 유학 도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런 부분들 벌써 이 젊은 화랑들이 시, 상서, 예기, 춘추전, 그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자. 여기에 들어서 활성화되는 거죠. 그럼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시석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산 시성비. 이제 591년입니다. 591년이니까. 남산 시성비. 여기 신자라는 것은 남산성이 있었는데, 아마 남산성이 아마 토성으로, 흙으로 만든 성이 있는데, 나중에 석성으로, 돌로 만든 석성으로 바꾸게 되면서 새롭게 만들었다 해서 앞에 남산신성을 해요. 남산성에서 앞에 남산 새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남산신성이었을 거고, 지금까지 1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산성은 명확하죠. 남산성을 산 거와 삼국 그 사기 기록은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은 삼국 사기에 뭔가 진평왕 13년 591년에 남산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854보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문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남산성은 우리가 신라의 궁궐이었던 월성에서 바로 뒤편이고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기록에도 그대로 문헌 기록에도 남겨져 있고 그 씌웠던 비석에도 그대로 동일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남산신성비의 내용은 성을 쌓기 전 행했던 일종의 서약으로 오늘날의 책임 시공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건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준공비 쓰죠. 예를 들면 뭐 몇 월 며칠 날 감리 누구고 시설공사 누구고 주인 누구고 토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이렇게 딱 하는데 그것이 맹심은 없죠. 이 건물이 3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준공기념비에 적어야 되는데 준공기념비에 그런 게 잘 안 적죠. 근데 신라 사람들 딱 적어놨습니다. 분파자 3년. 그러니까 내가 성을 맡은 구역을 성을 쌓았는데 3년 안에 이 성이 무너지고 되면은 이 벌을 받겠다. 거기에서 참석했던 사람들 다 이름 적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 시공이죠.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최선을 다한 부분들. 그것이 이제 남산 시성비입니다. 그래서 신해년 2월 20일 남산에 새로운 성을 쌓을 때 법대로 계획대로 짓 때 지은 지 3년 안에 무너지면 죄를 줄 것을 알려 서약해 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성 쌓기에 동원된 촌락민들의 봉사에 앞서 이러한 서약식을 치르고 봉사에 임하였을 것이다. 맹심은 바로 뒤에 뭡니까? 그렇게 딱 남산 시성비의 내용이 딱 뭡니까? 요 앞에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성을 사는데 3년을 무너지면은 벌을 받겠다. 요 첫 번째 문장이 되고 나머지 두 번째 다 다른 거예요. 지역에 살았던 그 촌락과 기술자 모든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앞 문장은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적어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내용이 다 다릅니다. 국사 앞서 있다. 맹시임은 바로 뒤에는 각 촌락별로 인원들을 동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도사, 관리자입니다. 나도 등의 지방관과 지방간의 촌락 통치를 매개하던 현지의 촌주, 중하급 기술 책임자 등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촌락별로 할당받은 공사 구간의 길이가 고, 척, 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있다. 오늘날 같으면 몇 센치까지 딱 되어 있다는 거죠. 되어 있다. 이는 성을 쌓는 공사가 국가적인 차원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공사 책임제를 시행하게 되다. 그래서 이제 평양성 살 때도 평양성을 사는 구에 있고 모든 성을 살 때 대부분 다 뭡니까? 그 성벽 가운데 뭡니까? 성을 쌓았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성벽 보면은 한양성을 쌓을 때도 뭡니까? 성벽 구역마다 누가 쌓았는지 기록이 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쌓을 때는 아마 공통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남산성입니다. 남산성, 그죠? 그대로 이렇게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남산성입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경주 박물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명활성비고, 나머지 경주, 그거 뭡니까? 남산시성비입니다. 우리가 가장 교과서에 말하는 거 1비, 제일 잘 이렇게 보이는 요 비. 요게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깨진 거. 그러니까 요 비가 가장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앞에
내용들은 동일하고 나머지 전체 내용들은 다 다르다. 앞에 신해년 2월 26일, 봉파대 3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고 나머지 동일하고. 다 이제 비편들이 이죠. 다 편들입니다. 편. 근데 이제 후대 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무모한 비편이 이렇게, 스크린이, 사진이 별로 안 주셔서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줄자로 적어서 이렇게, 구획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 보완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진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 답사갑니다. 그죠? 다음 주 답사가는 낭산지 답사가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게 황복사, 전 황복사 3층 석탑인데, 요 가운데 2층 옥계석이 사리암이 있었죠. 이게 1941년도 일제강점기 때 아마 이렇게 해체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가운데 금제불상 2개 나왔죠. 입상하고 좌상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요 함 바깥에 뭐 있냐니까. 여기 이제 사리함인데 이 뚜껑 안쪽에 뭐냐면은 되어 있죠. 금속 이렇게 이 탑을 씌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 금속에 새겨져 있던 금속. 그러니까 전황복사지 사리함기 영문들. 여기 내용 쭉 내용이 있습니다. 첨수4년 692년에 만들었고 나중에 한 번 만들고 나머지 이제 706년에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신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신문왕을 위해서 이렇게 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리함을 넣을 때 다시 이제 신문왕의 그 이제 뭐 부인 그죠? 부인과 그 다음에 그 형 효소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이제 성도왕이 만들었다는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무구정광 대단행이 넣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실 때, 금성문은 대부분 신라 때는 가장, 금성문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그죠? 탑 안에 사리암기 굉장히 많이 넣죠. 사리암기 많이 넣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이죠. 성덕대왕 신종. 신종이 보기에는 이게 당자, 종을 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앞뒷면에 명문이 있습니다. 앞뒷면에 명문이 있죠. 종을 새겼던 내력. 여기서 책임자들, 요 뒷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뒷면에 명문이 있죠. 금성문 명문입니다. 종명. 언젠가는 광개토왕릉비와 이렇게 성덕대왕 신종은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언제 따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류, 그죠? 용토. 신라 가장 특징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파이프처럼 이게 약간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용류를 하죠. 비천상. 이렇게 종 있고. 그 다음에 신라, 가장 뛰어난 신라, 상원사종, 신라, 신라종 대표적인 두 개죠. 상원사종. 그러니까 성덕대왕 신정 보다가 보면은 상원사 신정 보면 좀 이렇게 압수합니다. 같은 뛰어난 이런 부분들. 일천상. 고려,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종명. 고려시대, 남겨져 있는 고려시대 이제, 선거상 천흥사, 이렇게 천흥사 앞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황룡사 구춘 목탑 황룡사 지금 목탑 앞에 보면 큰 돌 덩어리가 이게 심초석이고 그 밑에 보기 호미에 있으니까 그 밑에 이렇게 힘이야. 여기 들어가고 이제 위에 두꺼운 돌 들어갑니다. 요 위에 이제 큰 뭡니까? 지금 있는 큰 돌, 목탑 위에 있는 큰 돌이 얹혀지죠. 그 얹혀 붙게 되면은 요 돌이 있고 요 밑에 함이 열리죠. 여기 이제 뭡니까? 동서남북에 여기 명문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황룡사 찰주봉기라지. 탑을 씌우면서 찰주봉기. 요 명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박물관 2층에 가시면은 요것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뭔가 복원해서 이런 형태로 사리함 만든 거죠. 요 안에 이제 사리함, 사천왕산의 사리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탑을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수리했고 언제 만들었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금성문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숭복사, 이제 최치원이 그 숭복사입니다. 외동 말방리 쪽에 숭복사인데 요 비는 어디 있습니까? 경주 박물관에 정문에 있습니다. 요 비는 정문에 있고 그걸 가져와서 이 최치원이 쓰였던 4개 사산 비명, 그죠? 사산 비명인데 이 중에 3개의 비명은 승려들에 대한 그 기록을 맞춘 거고 여기에는 그 뭡니까? 원성왕릉을 옮기고 복사를 옮겼다. 그 내용들이 최초인. 왜? 최초인 아버지가 이 원성왕릉 조성하는데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들 보고 아마 시켰을 거고 아마 명령을 받은 지 30년 후에 이제 완성되는 부분, 복원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 비석을 귀부는 지금 경주박물관 앞에 그 경주박물관 가게 되면 여기 성덕대왕 신정이고 앞에 보면 이게 이제 최치원이 지었던 사산 비명 중에 하나 부분이죠. 사실 뭐 대부분 흩어갔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 두 번인데 나중에 손못을 보면 아주 대칭적으로 아주 이렇게 앙증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그대로 복원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편들은 나머지 3개 그 비석들은 사산병이 있지만 이 비편 다 깨졌는데 이게 대한 귀중한 문헌들 대부분 탁본되어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복원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비편은 없지만은 비편은 이제 깨어진 비편만 몇 개 나와 있지만은 이제 이걸 복원한 부분이죠. 부분들. 그다음에 장림사에도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김생의 그 이제 거북이. 신라 최고의 명문장을 하죠. 뛰어난 사람은 감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감수도 있고, 이게 거북이. 지금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발굴 조사에서 산거북이 있고, 요 위에 이제 신라 최고의 장이 뭔가 김생이 거북이. 거기 문을 다 뚫으셨어요. 그 다음에 요 김생이죠. 김생의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충주에 아마 김생이 아마 만들었던 사찰이 있다. 충주에 따른 김생사지가 있습니다. 김생사지 지금은 이렇게 다 됐습니다. 복원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